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양자 컴퓨팅을 통한 비트코인 해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성대학교 서하정 교수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는 해시 함수와 공개 키 암호입니다. 수업 목표입니다. 해시 함수와 공개 키 암호의 특징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 내에서 해시 함수와 공개 키 암호의 역할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먼저 해시 함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시 함수란 임의의 길이를 가진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로 변화하는 함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보시면 가나다라 마바사라고 하는 이런 글자가 있고요. 이 입력을 넣게 되면은 이 입력의 크기랑 상관없이 출력의 크기는 항상 일정한 크기로 고정돼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입력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변경이 되면 완전히 다른 해시값이 생성된다입니다. 첫 번째 예시에서는 여기에 가나다라 마바사 느낌표이고요. 두 번째 예시에서는 가나다라 마바사 물음표입니다. 여기에 대한 입력을 두 개를 해시 함수에 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두 개의 출력값을 비교해 보시면 완전히 다른 값이 나오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차이라도 큰 차이로 만들어내는 것이 해시 함수의 특징입니다. 해시 함수의 주요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결정적 특성입니다. 동일한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 동일한 출력이 나온다. 항상 어떤 값이 들어갔을 때 1이라는 값이 들어가면 1에 해당하는 출력이 나오고 시간이 오래 지나더라도 1을 넣게 되면 또 그거랑 동일한 값이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력 길이와 무관한 고정된 출력 길이입니다. 입력 길이가 1바이트가 되든 10,000바이트가 되든 20,000바이트가 되든 그거랑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크기의 출력 길이가 보장됩니다. 세 번째는 충돌 회피입니다. 서로 다른 입력을 넣었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뒤에 물음표가 들어갈 수 있고 느낌표가 들어갑니다. 서로 다른 입력입니다. 그런 경우에 매우 작은 차이지만 출력에서는 동일한 출력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이 해시 함수의 특징이고, 이러한 해시 함수의 특징을 이용하게 되면 저희가 어떤 위조되는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역산 불가능입니다. 해시값으로부터 원래 데이터를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기 나와 있는 예시를 보겠습니다. 여기 가나다라 마바사 이것을 넣어서 입력을 넣게 되고 이건 해시 함수를 연산한 다음에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나오게 된 출력 값이 다음과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출력 값을 알고 있으면 다시 이 과정을 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도록 해시 함수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글자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죠? 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글자. 근데 이 8글자를 이만큼의 연산으로 늘렸고, 여기에서는 이제 입력값의 엔트로피가 더 낮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입력 길이와 무관한 고정된 출력 길이라고 하게 되면 이 길이를 무한대로 늘릴 수 있어요. 그럼 무한대로 늘렸을 때 이 길이는 고정적인데 무한대에 가까운 이 입력값을 다시 역산한다는 것은 생각해 보시면 엔트로피 관점에서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해시 함수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충돌 공격입니다. 해시 함수 hx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입력 스몰 a와 스몰 b가 동일한 해시 값을 가진다.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해시 함수에다가 a 넣고 해시 함수에다가 b를 넣었을 때 이 값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로는 이 값이 입력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은 사실은 나오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해시 함수는 입력 데이터의 값이 무한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출력값은 고정된 크기고, 그래서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런 현상이 매우 작게 발생하게 된다면 이것은 이 해시 함수가 매우 보안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현상을 저희는
충돌, 컬리전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샤1의 경우 이상적인 해시 함수인 경우 출력값이 160비트입니다. 이 160비트를 저희가 birthday paradox라고 하는 하나의 그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을 따라하게 되면 충돌상을 찾는데 필요한 이론적 복잡도는 2의 80승, 160승이 아니라 2의 80승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birthday paradox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irthday paradox라고 하는 것은 영어를 그대로 해석하겠습니다. 생일 역설입니다. 생일에 무슨 역설이 있느냐, 그런데 이거는 생일이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일을 가지고 확률을 계산했을 때 그 확률이 매우 낮게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수의 사람만 있어도 서로 같은 생일을 가질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현상, 이 현상을 생일 역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역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방금 전에 봤던 해시함수 충돌하고 조금 유사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해시함수의 충돌 확률 분석에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암호학에서 해시 충돌을 찾는데 필요한 연산량을 예측하는데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23명의 사람 중에서 어느 한 사람과 동일한 생일을 가질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23명 중에서 어느 두 사람이 동일한 생일을 가질 확률은 50.7%, 50%가 넘어간다라는 것은 뭔가 바이어스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복잡도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건데, 그런데 이게 말이 좀 재미있습니다. 뭐냐면 한 명의 사람이 그 나머지 사람들하고 같은 확률은 매우 낮게 떨어지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케이스를 다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기 보시면 이게 안에 있는 네트워크가 약간의 메시 네트워크처럼 되어 있죠. 메시 네트워크는 이렇게 거미줄처럼 모든 사람이 N2N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1 to N이라 치면 이건 N to N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완전 다른 그 네트워크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N to N으로 가게 됐을 때는 복잡도가 이만큼 떨어진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스의 파라독스는 23명의 그룹에서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을 의미하고요. 생일이 같은 확률이 낮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50% 이상이다. 그래서 사람이 57명만 있어도 그 99% 이상의 확률로 생일이 같은 사람이 존재한다. 무조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1년이 365일인데 365일 안에 57명이니까 한 명씩만 매핑을 하게 되면 이거는 그렇게까지 7분의 1 정도의 확률로 볼 수 있지만, 이거는 1 to n 느낌으로 약간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지금 두 사람을 그냥 쌍을 무조건 엮어버리기 때문에 n to n 관점으로 가게 되면은 57명일 때 이 probability가 거의 100%로 수렴하는 이러한 파라독스 역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암호입니다. 비트코인에서 사용하는 해시 함수에는 샤2가 있습니다. 샤2는 미국 NSA라고 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단체이고, 그 단체에서는 이제 암호 관련되어 있는 것을 설계하고 표준화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니스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사용하는 모든 알고리즘이나 이런 프로토콜들에 대한 표준을 정의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체가 전 세계에서 거의 모든 그런 프로토콜을 다 정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다양한 출력길이 지원되어 있는데, 샤 이렇게 적혀 있고, 이 뒤에 224, 256, 384, 512가 이건 출력의 비트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출력하고 싶은 데이터의 크기를 알고리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이 샤2를 가지고 데이터 무결성과 보안을 보장하고 있다라는 거고, 현재까지 표준으로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 기술에 대해서도 봤을 때 샤2를 제외하고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구조가 뭐냐면, 이 구조는 A, B, C, D, E, F, G, H 이 8개의 워드로 되어 있죠.
8개의 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뭐 ch, 뭐 덧셈, 그리고 ma, 덧셈, 뭐 이런 연산들인데 시그마 1, 시그마 0 이런 연산들인데 이 연산들은 여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연산들은 좀 어떻게 보시면 복잡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논리회로 연산입니다. 논리회로 연산을 통해서 이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은 그 다음 연산이 나오게 되면 그 결과값을 이렇게 시프트 해주고 뭐 X 더해주고 뭐 이런 형식을 통해서 계속 진행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라이프핸드 160이라고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사실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 프로토콜에서 이걸 사용하고 있다는 거 봤을 때 왜 사용하지라는 생각을 초창기에는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92년도 EU 프로젝트 라이프 프레임워크에 설계되었고 MD4를 기반으로 설계한 암호화 해시 알고리즘이고 160비트 출력을 생성합니다. MD4라고 하는 거는 매우 오래전에 제안되었고 그리고 뭐 제가 예시를 들면 MD5라는 게 있는데 이것조차가 지금 현재 매우 취약한 암호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라이프핸드 160이 비트코인에 사용된다고 했을 때 약간 의아할 수밖에 없는 게 MD5도 취약하니까 당연히 그전 세대 MD4는 더 취약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설정인가 라고 판단했지만 그거랑 좀 다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해시 함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일단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SHA-256이 하고 있고 라이프핸드 160은 약간은 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암호학적인 특징은 아닙니다. 사용 목적이 뭐냐면 비트코인 주소를 압축하는 데 일단 첫 번째로 쓰이는데 공개키가 공유가 될 거고 이 공개키가 공개가 되게 되면 이 공개키를 SHA-256을 가지고 해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개키의 크기가 있을 건데 그 크기에 따라서 얘가 256비트로 생성될 거고 이 256비트로 생성된 그 결과값을 다시 160비트로 만듭니다. 따라서 이 라이프핸드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뭔가 암호학적인 컴플렉시티를 올린다라기보다는 약간 주소 압축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오게 된 그 비트코인 주소를 이제 저희가 활용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프루프 오브 워크가 있는데 채굴 난이도 조절의 핵심 기술입니다. 프루프, 증명하다, 너의 노동의 가치를 증명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일을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듯이 비트코인은 매우 정직한 시스템이에요. 저희가 비트코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야지 너 열심히 했으니까 비트코인 줄게 이런 개념이 되어 있는데 근데 뭐 그러면 저희가 뭐 비트코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사실. 뭐 컴퓨터가 저희보다 훨씬 빠르게 연산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하는 역할은 주로 거기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필요로 하는 그런 연산들이 있는데 그 연산을 지원해주는 컴퓨팅 자원을 제공해준다. 그 정도 레벨이 이제 사람이 비트코인에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레벨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데이터 무결성입니다. 거래 데이터 및 블록 데이터의 변경 여부를 감지한다. 아까 첫 번째 해시 함수의 특징을 바라볼 때, 그 가나다라 마바 4, 그리고 느낌표, 그리고 물음표 했을 때 완전 다른 해시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거래하는 그 거래 데이터에서 어떤 특정한 그런 오류가 주입된다, 아니면 뭐 해킹이 발생했다, 뭐 이런 것들을 이 해시 함수는 명백하게 밝혀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해시 함수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은 공개키 암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키 암호는 기존에 저희가 오랫동안 쓰고 있던 알고리즘은 대칭키 암호입니다. 대칭키 암호는 저희가 일반적인 그런 개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집에 들어갈 때 열쇠 고리를 이렇게 열쇠를 넣어서 저희가 문을 열잖아요. 근데 문을 열 때 어떤 사람이 쓰는 열쇠가 A고 B고 C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열쇠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 AAA를 갖고 나눠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개념이 대칭키 암호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어떤 사람이랑 네트워크를 통해서 안전하게 통신하고 싶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을 때 저희는 대칭키 암호를 사용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이 대칭키 암호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키를 어떻게 안전하게 분배할 것이냐,
그러니까 키를 분배를 하려고 하면 그 상대방하고 또 안전한 통신 채널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통신 채널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대칭키가 필요하고, 그럼 그 대칭키를 전달하기 위해서 또 그 위에 또 안전한 채널이 있어야 되고, 결국에는 한 번은 키를 안전하게 분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뭐 미국에 있는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서 미국을 오가면서 뭐 비행기 값이 들어가면서 저희가 키를 교환하는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이 키 분배 문제가 매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칭키 암호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키의 수도 문제입니다. 각 사용자별로 개별적인 키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A, B, C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각각 공유하는 그런 키가 서로 A가 C랑 통신할 때, A가 B랑 통신할 때, B가 C랑 통신할 때 다 각각의 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상에서 n명의 사용자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 2의 n 곱하기 n-1개의 키가 필요하며 각 사용자는 n-1개의 키를 보관해야 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키 암호는 매우 좋긴 한데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원천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암호이고요. 이 암호를 이제 조금 더 고도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공개키 암호입니다. 공개키 암호는 Good Old Mailbox Principle이라고 해서 저희가 메일박스가 있으면 뭐 우리나라에 있는 메일박스는 뭐 아파트에 있는 메일박스에도 열쇠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람만 열 수 있도록 돼 있는 아파트도 있는데, 아무튼 그 사람의 우체통에 편지를 넣는 것은 자유롭게 넣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우체통을 열 수 있는 사람은 그 우체통에 대한 키를 갖고 있는 사람만 열 수 있는 거죠. 이 공개키 암호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희가 안전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때 공개되어 있는 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검증한다. 이거는 좀 제외하고 얘기해 드릴게요. 암호화를 하고 그러면 공개키의 주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개인 키를 가지고 복호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메시지 검증에 들어가는 공개키는 저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이 메시지는 제가 쓴 게 맞아요 하고 서명을 썼어요. 그 서명을 썼는데 그 서명이 위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공개키를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암호입니다. 비트코인에 사용하는 공개키 암호는 타원곡선 암호이고 사용 목적은 비트코인 주소 생성, 개인키, 공개키, 비트코인 주소, 그 다음은 거래 서명입니다. ECDSA를 사용해서 ECDSA는 이런 타원곡선 안에 연산을 해서 저희가 여기 비밀값을 숨기는 그런 알고리즘을 타원곡선이라고 하게 되고, 이 타원곡선을 가지고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ECDSA라고 저희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CDSA를 사용해서 지금 비트코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거래 내역들에 대한 서명이 적시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SECP256K1입니다. 이건 뭐냐면 타원곡선도 매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그 비트코인에서는 이 특정한 그 타원곡선을 선택하겠다라는 거고, 이 K는 코블리찌라고 하는 사람이 정의했다라고 해서 코블리찌 곡선, 그래서 이러한 식에 의해서 정의되는 코블리찌 곡선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엮여 있는 SECP256R1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비트코인이 아닌 뭐 네트워크 통신할 때 많이 쓰는 그런 타원 곡선입니다. 근데 약간은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공격적인 타원 곡선을 선택했던 게 코블리찌 곡선을 선택해서 서명 속도랑 키 생성, 그리고 뭐 하드웨어 최적화 이런 것들을 좀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암호를 선택할 때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이것의 보안성을 좀 많이 따지는데 저희가 이제 완벽하게 이거를 뭐 설명을 하진 않지만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트릭을 썼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 트릭 안에 뭔가 백도어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암호를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안정적인 타원 곡선 선택하는데 비트코인은 조금 파격적인 타원 곡선 선택에 따라 볼 수 있습니다. ECDSA는 다음과 같은 이런 입력 값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 서명 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서명 값을 뭐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이 있고, 해시 값을 통해서 이건 메시지고, 메시지를 이렇게 해서 이것을 여기 넣고 해서 뭔가
저희 서명값을 만들어냈다. 이게 그 주인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이게 정말 적법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했을 때 자신이 계산한 px라고 하는 이 값이 전달받은 r하고 동일한 값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고, 이게 만약 같다라고 하게 되면 이 서명값은 적법한 서명이 맞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검증이 되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게 됩니다. ECDSA를 사용하는 이유는 RSA보다 뭐 짧은 키로도 강력한 보안을 제공한다. RSA는 뭐 여기 3072비트가 지금 많이 쓰이는데, 이거를 쓰더라도 타원 곡선에서 256비트, 지금 비트코인을 쓰고 있는 것보다 더 낮은 그런 보안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비트 길이가 작다라는 것은 컴퓨터한테 필요한 연산의 크기가 작다는 것을 의미해서 빠른 연산 속도도 보장하게 되고, 경량성, 제한된 자원, 그러니까 256비트를 올려서 연산하는 것보다 3072비트를 올려서 하는 것이 당연히 많은 자원이 사용될 것이고,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256비트를 사용한다는 것은 IoT 디바이스 같은 제한된 자원에서도 동작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ECDSA는 매우 좋은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 학습 정리하겠습니다. 공개 키 암호의 전자 서명과 해시 함수의 해시 값은 블록체인의 핵심적인 연산입니다. 만약 해당 암호화 기술이 해킹되게 될 경우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는 모두 그 가치를 잃습니다. 현재까지의 기술로는 전자 서명과 해시 함수를 해킹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아직 결론을 내기에는 이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안전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취약점이 근데 대두되고 있다 정도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